혹시 오늘 성년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0년생 63만여 명이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성년의 날의 의미, 올해 성년이 된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문자로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김성환의 시사야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이 국가수사본부 이것도 굉장히 좀 오늘 핫했던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정청이 경찰 개혁안을 확정해서 그 내용을 공개했죠. 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반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 귀국 후에도 한 차례 기자회견을 더 여는 등 반발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검찰 달래기의 일환으로 경찰의 권한 또한 나누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좀 폭넓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네. 국민들 사이에서도 최근 버닝썬 게이트 등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경찰을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게 되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이 따로 독립되게 되는 셈이고요. 기존의 행정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그러한 방안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 정보경찰이 너무나 많다. 네. 지금 이 국내 경찰이 정보 파트를 전부 다 독점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비공식적으로 가동하던 국내 정보 조직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국내 정보 경찰들이 본인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게 하는 등 그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경찰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낯선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미국의 FBI 같은 기구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 또 하나가 자치경찰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경찰 권력들이 많이 이양이 되는 셈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행정경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간단한 이 지역별 어떤 치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에서 다루게 되는데 네. 굵직한 강력 사건이라거나 전국적인 규모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 역시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 네. 지휘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수사 사건을 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이 고위직 이른바 경찰대 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한 경찰 고위직들이 수사 방향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게 당청의 개혁 방안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도 경찰 내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충분한 개혁으로 이 부분이 작동할지 의심스럽다. 좀 미진한 개혁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정보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건 역시나 처벌 조항만 만든다고 해서 불법적인 정보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 같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 역시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판단할 때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알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경찰청 산하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일선 경찰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지방 자치단체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경찰서 갔을 때 뭐 형사팀, 매팀
뭐 이런 팀들이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그렇죠. 수사 경찰들은 전부 다 이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일선 이제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행정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경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어떤 작은 치안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도 소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일선 경찰서가 다 있는데 그런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다 이전이 돼버린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와,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구분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럼 국가수사본부하고 나오는 것처럼 일선 경찰서, 경찰청장도 여전히 있기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가수사본부장이 있을 거고 일선 경찰청장이 있을 텐데 경찰청장이 나도 권한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 부분을 바로 지금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국가수사본부 또한 경찰 내부에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기존의 인사권자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게 외부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내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외부에 또 하나의 조직이 생기는 셈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찰들과 함께 어쨌든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기능은 분리된다 하더라도 과연 독립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경찰 개혁의 플랜들이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때 함께 다뤄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반발을 하자 그에 맞춰서 그래 그렇다면 경찰도 우리가 개혁해야지 하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미봉책으로 이런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경찰 내부에서는요. 지금 검찰의 반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제대로 이뤄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 조직만 개혁하게 된다면 오히려 원래 의도와 다르게 검찰은 그대로 남게 되고 만약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부의될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통과 안 되는데 경찰 조직 개혁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경찰 조직의 권한만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마스터 플랜 최초부터 설계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의 목소리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좀 제가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불쑥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 일반 그 행정경찰하고 수사경찰을 분리하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그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당정청에서 안을 또 내놓고 그러니까 또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좀 검찰이나 경찰 내부 분위기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검찰에서는 뭐 어떤 분위기인지 얘기가 나오는 게 없나요? 네, 검찰에서도 이 안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게 대안이라는 이야기 수면 위에서 튀어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부적절한 대안인 것 같다 이런 반응이고요. 검찰이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수사권 종결,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그 종결권을 검찰이 가져야 된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 종결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조정안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검찰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 역시나 단순히 처벌 조항을 하나 정도 기재하는 것뿐인 것 같다. 검찰이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경찰과 정보경찰 사이의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뭘 해도 불만스러운 거 아닌가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 문제나 수사 종결권까지 일부분을 떼어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제 그 권한을 떼어내준다는 전제로 이걸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경찰부터 도입하자고 하면 아마 경찰 쪽에도 불만이 좀 생기지 않을까 많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제 180일 이상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사이 동안에 굉장히 좀 꼼꼼하게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청의 기류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안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데 실패했다. 네. 그리고 이전에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당정청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게 중심은 검찰의 권한을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수사권이나 종결권을 경찰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큰 틀의 무게추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과의 갈등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아마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문제에서부터 당정청의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결과를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한 끝에 재수사 권고, 이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하기로 했고요. 네. 공소시효라든가 증거 부족, 그리고 내부 조사단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뭐 특수강간 부분이라든가 성접대 의혹, 그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있다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의 강요를 받아서 술자리 접대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정황이라던가, 또 언론사 사주의 아들과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져야 했던 부분, 이런 대목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 경찰과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했고 특정 언론사 사주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 이런 의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발표를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나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수사 권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나 조사단이 봤을 때 분명히 정황상으로 그 당시에 강요에 의한 성접대가 있었고 유력 인사들이 개입되는 바람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부실했던 것 같다, 이런 다소 애매모호한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참 좀 안타까운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성접대, 그리고 뭐 술접대, 이런 강요는 있었다. 강요는 있었고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는 실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거기에 일부 연루가 됐다고 하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고 장자연 씨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나가서 피해를 당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당한 부분을 적은 문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별개로 특정 인물들의 이름만 적혀있는 명단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수많은 관계자 중에 얼마 전에 증언 신빙성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지호 씨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명단에 이름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윤지호 씨 한 명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유족 같은 경우도 이름만 적힌 명단은 못 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체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뭐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이나 성폭행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럼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증거도 현재로서 확보할 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위원 사이에서.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는 술자리에 나가서 뭐 언론사 전직 기자 출신이라던가 네. 이런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부분을 장자연 씨가 적은 내용이 있어요. 네. 이 문건은 확인이 됐고 사실로 상당히 보인다. 이 부분, 네. 장자연 리스트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조선일보의 외압 행사,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시에 이동환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호 경기지방청장 그리고 강일학 경찰청장 찾아가서요, 이 사장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보인다, 사실이라는 정황으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조현호 전 청장도 재판 때 나와서 막 그거 다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경찰 생활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일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요. 네. 언론사 부장이 찾아와서 특정 사건 수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권력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충격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토로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측에서는 이 이동환 당시 사회부장이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 이 사건 전후로 만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일학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만나기는 했는데 뭐 수사에 대한 외압을 한 것이 아니라 빨리 결과를 내서 발표를 해달라, 이 정도의 이야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관련해서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나 이런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특정 인물들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인 상태이고요. 명예훼손이나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모두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아마 법정에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는 아니죠? 이전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이전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사위 나온 이후에 이 조선일보에서 기존의 입장을 한번 되풀이하는 입장문을 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보게 된다면 끝까지 법정 싸움으로 가서 본인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언론사고 굉장히 유력 신문 아니겠습니까? 유력 신문이 자기 사주와 관련해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법정 다툼을 좀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이 과거사위의 조사 발표는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되풀이했거든요. 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법정 싸움에서 끝까지 진실을 가려보자 이런 입장으로 생각되네요. 네. 그럼 이걸 좀 우리가 평가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고 장자연 씨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경찰이 만약에 제때 수사할 때 그때 제대로 했다라면 이런 이제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거고 관련돼 있는 책임자들도 수사를 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나 검찰이 통화 녹취 파일 같은 걸 다 누락시켰다는 거잖아요. 휴대폰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서로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런 것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 장자연 씨의 친오빠가 이 경찰 측에 넘긴 어떤 자료들, USB 이런 부분도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대요. 이건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인데 수사 과정이라도 충실했다면 지금 이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너무나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사인 게 드러났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고 현재 증언도 부족하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정황은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재수사를 하긴 힘들다. 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결론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고 장자연 씨는 얼마나 억울할지 또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석연치는 않은데 이게 법적으로 재수사가 돼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잘못 말하기도 또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섣불리 뭔가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네. 그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이 부족했다면 외부에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안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수처 법안이라던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너무 시간이 지나서 과거사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제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증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대검 차원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수사 권한을 조금은 더 많이 부여하는 게 실제로 과거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로 간의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시스템상으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도 경찰을 견제하고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것들이 또 있다면 또 견제하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오늘 저녁 때 거의 보도전문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던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가졌어요. 네, 정말 이 신임 원내대표들 들어선 이후에 최초의 3당 회동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맥주 한 잔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맥주를 뜻하는 호프가 아니라 희망을 뜻하는 호프 회동으로 만들자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3당의 원내대표들이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우선은 큰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여전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가 다시 열리기까지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회동이 끝났다는 얘기가 혹시 있나요? 중간에 원내 대변인들이 1차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요. 네. 비공개 회동이 현재로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만큼 논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회동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 3당 원내대표들이 추가적으로 기자 브리핑이나 질의응답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만 상당 부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서로를 향해서 고소고발전 막말 불사하던 3당의 원내 사령탑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령탑들이 새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밥 잘 사주는 누나니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니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국회 정상화로 가는 굉장히 중대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여기까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뭔가의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과연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 정상화의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 요구하고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그리고 패스트트랙 절차 스톱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회까지도 요구하던데요. 네. 그러나 양쪽 모두 그대로의 입장을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호프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라. 그리고 한국당은 사과를 받고 들어와서 패스트트랙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이런 중간책을 내밀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양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아마 세부적인 안을 조율하느라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교안 대표의 장애투쟁, 민생투쟁 일정이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서거 추모 행사가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3일 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남 봉화마을로 내려가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실질적인 국회 복귀나 국회 정상화는 24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도 시정연설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정연설이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짜게 되면 그 예산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시정연설 할 의향이 있으니 국회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추경안 정도는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통과되기 위해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시정연설 보통은 국무총리가 담당을 합니다. 시정연설 이후에 추경안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 후 추경 통과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5월 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4일 이전에는 국회 정상화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빨라도 24일이나 25일에 정상화되게 된다면 남은 5일 동안 숨가쁘게 또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추경 통과를 바로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재추경, 그러니까 산불 추경이나 미세먼지 추경만 우선 통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상안이 과연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여전히 전망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맥주값은 누가 낸다 그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모르겠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뭐 하고요? 맥주 말고 밥을 사시겠죠 다음번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자유한국당에 촉구를 했다고요. 네,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 왜 출범되지 못하느냐. 네. 청와대나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 탓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이거 청와대 때문에 못하는 거다.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당 목으로 추천할 수 있는 조사위원이 3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에 2사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진상규명법에 근거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의원 같은 경우, 조사위원 같은 경우도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서로 똑같지 않느냐. 맞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 한국당이 지적한 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18 유공자가 아닌 사람으로 교체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한국당 같은 경우도 군인 출신의 권태호 위원 후보를 교체한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동욱 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고수한다.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과연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받아들일 것인가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참, 방금 전에 이제 특별법상 제척사유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제척사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의 때 어떤 중요한 의결을 할 때 그 5.18 관련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 회의 안건을 의결할 때만 빠지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문제되면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월간조선 출신 기자의 경우에는 지금 공수부대 과잉 진압 문제라든가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거, 고문 이런 사실들 다 부인하는 발언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은 또 이게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한국당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서로가 지금 한 사람의 위원 후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을 받아들여서 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게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좀 속도를 내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당이 추천한 두 사람의 후보 모두 한 사람은 교체되기로 했습니다만 뭐 북한군 개입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다소 지금 정부라던가 우리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기존에 해왔던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위원으로 받아들였다가 조사위 자체가 파행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그런 염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청와대의 고민이 참 깊어지게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네, 분명히 그렇죠. 있고 숫자로 보게 되면 만약 이번에 한국당이 한 사람 교체하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같은 경우 수많은 조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의 소수 의견은 조사위의 활동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판단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시민단체나 5월 유족분들 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서 왜곡 방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승적으로 조사위원 후보 교체된 부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진상 규명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 배를 일단 띄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여러 의혹들이 뭐 나오고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지금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왜 이렇게 언론에 화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사실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토크 콘서트 때문인데요. 화려하게 복귀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네. 유시민 이사장에게 대선 출마를 종용했습니다.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이 출마하면 국민들이 다음 대선 얼마나 안심하고 지켜보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요. 참 명확한 분이 본인의 미래는 왜 이렇게 결단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뉘앙스가 참 묘한데 스스로 자기 머리는 자르기 힘드니까 남이 잘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추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처럼 절대로 스스로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 모호한데 제가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보니까요. 네. 이전에 알릴레오를 처음 했을 때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어요. 가짜뉴스 바로잡고 국가의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릴레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메시지 보게 되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가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 비판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 보다 깊숙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계속 이번에 다음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친문의 적자가 없다. 물론 이낙연 총리 후보군도 있고 김부겸 전 장관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지만 친문 당원들이 보기에 완전한 내 사람, 완전한 우리 편 후보가 좀 없다 이런 아쉬움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런 갈증을 해소할 적임자가 유시민 이사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대선이 임박할 때까지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출마설은 끊이지 않고 떠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공직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하셨다가 다시 대통령 되셨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치에는 뜻이 없다고 한사코 고사하다가 사실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시대 정신에 의해서 출마를 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이사장도 현재 단계에서는 굳이 출마를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지금은 과반 이상의 승리를 내부적으로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당이 생각보다 약진하거나 이 구도가 조금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들이 다음 국회에서마저도 번번이 자초가 된다면 그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또 주변에서 친문 세력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에게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크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안 한다는 사람을 억지로 등 때밀어 가지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대담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쭉 봤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난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데 당신 해야지요 라고 계속 좀 강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태도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기대 섞인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권 입장에서 스타성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 정치를 해주거나 선거에 출마해주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경선 흥행이 있어야만 실제 네. 본선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인데요.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직 만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차기 주자 하세요
나는 싫어요.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벌써부터 다음 정권을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 고개 가웃거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올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을 계속 할 거라고 우리가 우기듯이 마치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상한 모양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지난 17일이었었죠.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됐고 그동안 방북 신청이 무려 9번이나 있었는데 드디어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오늘 더 깊이 있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방북 승인을 축하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승인 결정을 받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너무나 이제 간절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감회가 정말로 새롭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중단될 때 저희들은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방북 승인이 났는데도 아직 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직접 다녀와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갑작스럽게 공단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기업인들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저도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방북 승인 소식을 듣고 다른 기업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들 많이 기뻐합니다. 다만 이렇게 장기화되고 특히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위원 아주 절망 상태였었는데 네. 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전되니까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3년 동안 방치된 설비가 어떨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개성공단 기업인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공단이 가동 중단된 이후에 사실상 기업 활동을 접거나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기업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 과정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당시에 저희들이 추산했던 것이 한 1조 5천억 정도 피해가 나왔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이제 토대로 했는데 대부분 개성에다 자료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제대로 증명을 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7,800억 정도를 검증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갔는데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성에서는 막 그 수확을 해서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지만 새로 나와서 터전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컸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걸 같았으면 미리 중단을 좀 했었을 텐데 네. 그 자리다 보니까 그 재개가 곧 생존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지켜왔는데 누적 피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말씀하시고 정부에서 인정한 것도 7,80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기업인으로 같이 협회에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협회에 지금 현재 124개 기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124개 기업이 7,800억의 피해가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방북 승인이 무려 5차례나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북이 이렇게 남북 관계나 아니면은 북미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방북이 승인된 배경과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공개는 안 했지만 끊임없이 정부나 국회나 미국 등 관계자들을 만나서 방북 승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3번 또 이번 5번 총 이번까지 9번째인데 그런 이제 과정 동안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특히 그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개성공단 방북의 필요성을 설명을 많이 했고 지난달에는 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정부에서도 일일이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북측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주째 남북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북측이 과연 그 방북 승인을 받아줄 것인지 가서 시설 점검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그 의문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번 방북이 현실화가 되고 좀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북측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금년 초에 신년사에서 언급했으므로 방북 승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나. 특히 북한은 그 지도자의 어떤 존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다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방북단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 비자 절차와 같이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따르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 다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몇 분이 방북 신청을 하신 거죠? 저희들이 193명이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방북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방북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그 1사 1인 정도 이렇게 그 신청을 했습니다. 영업기업까지 포함해갖고. 네. 근데 원래 그 제대로 시설 점검을 하면 일단 한 3인 이상은 방북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규모가 많아지니까 이번에는 아마 이제 거의 승인이 날 것 같고 간다 하더라도 유관 점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북 시점은 지금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방북 시점은 아무래도 북쪽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정부에서도 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정부가 기계 점검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설 점검을 하게 되면 이것이 2013년도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중단됐다가 올라갔는데도 그 피해 상황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다 그것을 부담을 했는데 3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손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께서도 이번 개성공단 방북 승인에 대해서 가냘픈 희망이 시작된 것 같다라면서 그동안 한계에 직면한 개성공단 기업들이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계가 한 3년 정도 멈춰 있었다는 얘기는 이 기계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그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상보다 기계를 다시 가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많은 물자가 북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북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설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복구가 가능하면 뭐 재가동을 한다든가 또는 포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이제 보고 나서 그 피해 상태라든가 그동안은 누적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기업들도 상당히 그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것을 복구하려면 물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또 장기화될 경우 우리 그 남북 경협사무소 연락사무소도 하는데 한 3개월 걸렸는데 지금 이것을 복구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고 바이어들이 언제 또 주문을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또 해결된다 하더라도 3년 3개월 동안 북쪽 근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그럼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재가동까지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근데 또 시설 점검하고 재가동 준비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동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미국 쪽에서 지금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가동까지 할 수 있도록 용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고 해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참 많이 서로 모르고 있었구나, 소통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을 위한 인도적 사업이었다라는 부분에 이제 공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또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뭐 지금 기업인들의 바람도 있으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현재 소외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개성공단을 중단을 경험하고서 저희들은 바로 마주친 것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봤습니다. 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소중한 안전장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남과 북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방북 승인에서부터 직접 그 시설 점검까지 무사히 좀 잘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토요일이 39번째 5.18 기념식이 열렸죠. 직접 참석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그리고 정치권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토요일 날 광주 갔다 오셨죠? 네, 당연히 갔죠. 예. 저도 가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면서 좀 울먹였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념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2년 전 첫 대통령이 취임하셔가지고 5.18에 네. 오셔서 하는 기념사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의 기념사는 미안함과 반성의 그러한 감동사였고 지금 현재 그 한국당 등에서 5.18 자체를 엄청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울먹이셨습니다. 네. 네, 저도 울었고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만 빼고는 다 울었을 겁니다. 그 한국당 입장 중에 또 하나가요. 김정숙 여사께서 황교안 대표랑 악수를 안 했다고 이렇게 대변인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더라고요. 의도적이었다. 뭐 김정은하고도 악수했는데 왜 황교안 대표랑은 악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악수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예. 아니, 달을 가르쳤으면 달을 보야지. 네. 왜 손가락에 무슨 반지가 끼어 있냐? 무슨 반지다. 예. 매니큐어는 뭘 했더라. 이런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개 보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행사에 가시면은 네. 이호 여사는 그 손님들하고 전부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정숙 여사가 막혀서나 또는 네. 일행을 가시기 위해서 악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 문제예요. 발을 봐야지 왜 손가락에 반지가 뭘 꼈다 안 꼈다를 가지고 시비하는지. 예. 도대체 그렇게 시비하는 그 능력과 정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네. 망한 의원들을 또는 진상조사위원을 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트집 잡지 말고. 오늘 김경래 최강시사에서 연결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출연 내용입니다. 19초 동안의 침묵. 박지원 의원이 감동을 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장면을 표현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라는 말을 한 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 1차 합격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복학생 대표 자격으로 학내 시위에 참여합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5.18 하루 전날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가 되죠. 문 대통령은 이후 20여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지내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 사법시험 2차 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5.18 기념사에서 5월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내 부채의식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 운동에 나설 용기를 줬고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다. 근데 비단 이런 감정은 문재인 대통령만 갖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SNS에 5.18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18 기념식은 어땠나요?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논란, 여기에 이어서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대표가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가 황 대표와 악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공손하게 악수해놓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령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5.18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5.18 정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정치권의 모습.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이 이제 성년의 날이지 않습니까? 성년의 날을 맞은 이제는 청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성년이 된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문자로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문자 주제였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45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 혜림이가 올해 20살입니다. 즉 청년입니다. 대학생활 즐겁게 하길 바라며 축하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조카분 혜림 씨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972님 성년이 된 모든 분께 축하드립니다. 성년이 된 만큼 행동에 더 조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성년 맞고 계신 저도 성년이 날 때 친구들하고 술 먹었던 것 같은데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성년의 날 너무 또 만끽하시지 마시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이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세계 이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끝곡 벤 모리슨의 Someone Like You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 long time.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waiting for you to come through.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exactly like you. I've been traveling a hard road, they've been looking for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carrying my heavy load, waiting for the light to come shining through.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make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doing some soul searching to find out where you were at. I've been up and down the highway in all kinds of foreign lands.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keep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all around the world, marching to the beat of a different drum. But just lately I have realized, baby, the best is yet to come. Someone like you. KBS 58분 날씨. 화요일이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 아침에는 선선하거나 서늘하게 시작했다가 한낮에는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3도 낮은 13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보다 3도에서 10도나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4도 높은 23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아지면서 대부분 낮 기온이 24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남부와 산간지방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지방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지방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3.3도입니다. 58분 날씨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름 만인 5월 1일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실과 함께 입수한 문건을 보면 유가족 관리 방안으로 반정부 성향 대표단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후속 조치로 사이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관끼리 협의를 활성화하며 보수 언론 매체를 활용해 정부 지지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수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소속사 대표의 술접대 강요도 인정되지만 성접대나 성추행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과거사위가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해역과 선체 잔해를 수색한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사가 선체 원래 위치에 구명 벌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I는 외교부에 스텔라 데이지호 구명벌 영상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OI는 영상 검토 과정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물체 3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적극적 재정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도 논의됐다며 막무가내로 재정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으며 적극 재정엔 재정 혁신이 병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국가 채무 40%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다며 이 정도면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 5.18 피해 보상금을 신청해 일괄 보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1998년 5.18 보상법에 의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 22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받았다며 1980년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한 피해 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유공자 보상이 아니라 피해 보상이라며 5.18 유공자는 별도로 신청해서 유공자로 등록되면 취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자신은 유공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엉 농업농촌부 장관은 베트남의 63개 대도시와 지방 성 가운데 34곳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월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견된 뒤 중부를 거쳐 남부까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5%가량인 15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평화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점은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 대화를 통해서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중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이자 별장 주인인 윤중천 씨에 대해 오늘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게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남부 산지에는 내일 낮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분입니다. KBS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처럼 제때에 오지 않는 버스를 탄다. 시멘트처럼 단단해진 등에 등을 대고 버스를 탄다. 강해져야 해. 강해져야 해. 약하게 단추처럼 떨어져선 안 돼. 약해진 내가 버스를 탄다. 제 시간에 오지 않는 버스를 타며 나의 제때에 오지 않는 행복. 두려워서 내가 삶의 주인임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을 밟듯 버스를 탄다. 밟히고 밟히는 구둣발. 만나고 피하고 부딪히면서 밟히는 것은 구둣발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진실도 밟혀. 너의 적, 나의 적과 함께 버스를 탄다. 어두운 숲속과 같이 늘 캄캄한 밤길과 같이 내 맘에 거치지 않아오던 그림자의 흔적 이제 사라져가는 나의 모습과 이제는 눈을 떴다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 흐린 마음에 눈을 뜨게 된 새로운 날 새로운 향기들 다가온다는 내 희망을 가득히 안고서 그 넓은 찬란한 보다 내게 더욱 강한 그림이 되었네. 햇살 넘어 깊은 물결 넘어 오늘의 새로운 하루 저기 죽어가는 꽃을 일으키리라. 나 소망이 되리라. 깊은 위로가 되리라 내게. 가는 구름 사이로 저 흐르는 강물 사이로 너를 안고 있는 지난 날의 추억들을 독한 흔적들을 보내주려 해. 내 어둠이 거친 날까지 그 넓은 찬란한 보다 내게 더욱 강한 그림이 되었네. 햇살 넘어 깊은 물결 넘어 오늘의 새로운 하루 저기 죽어가는 꽃을 일으키리라. 나 소망이 되리라. 깊은 위로가 되리라.
김범수의 위로 듣고 오셨고요. 천양희 시인의 버스를 타며 시사야 2부를 시작하는 시로 골라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혹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죠. 만원 지하철 버스 안에선 무표정한 얼굴로 제각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마다 다른 마음과 기분과 사연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전주에서 버스 기사를 하시는 허역 기사님의 수필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하루의 마음들이 담겨 있었더군요. 아예 빨강, 노랑, 파랑으로 기사의 감정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모든 감정 노동자들의 가슴에 명찰 대신 감정 표시 등을 달아주는 상상을 해본다. 이 수필의 한 구절인데요. 이게 어디 버스 기사님 뿐일까요? 내 머리 위에도 그때그때의 기분을 나타내주는 작은 신호등 하나 달려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여의도 근처 호프집에서 국회 원내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맥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답답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에 켜진 빨간 신호등. 이분들도 좀 읽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시를 읽으면서 잠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요. 성년의 날의 의미와 올해 성년이 된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96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우리 아들도 성년이 됩니다. 의젓한 사회인이 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좋은 받침대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 같은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성년이 된 아들이 없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이 부모님의 마음이 뭔가 묘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뭔가 찡한 느낌, 짠한 느낌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요. 또 앞으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또 걸어가야 될 그런 고생길이 또 열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군대도 있잖아요. 군대 갈 때, 군대 보낼 때 눈물 많이 흘리신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192님, 성년은 누릴 권리도 많지만 권리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년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주셨습니다. 이 성년의 날 책임과 의무까지 다 생각하는 성년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성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트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뭐 이거 가지고 성년인지 아닌지 구분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속 문자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과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요,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6분입니다. 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신 이영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빙그레. 아니 그냥 듣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버스와 관련된 시를 읽어주셨잖아요. 네. 제가 택시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면서 김성환 진행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올 때가 있어요. 아, 오실 때. 네, 그래서 네. 갈 때도 들으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주제인 그 시가 네.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는 목소리인데 이렇게 버스 탔는데. 아니, 기사님들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성년의 날 가지고 저희가 문자 받고 있는데요. 네. 그때 기억하세요? 20살? 네, 잘 기억나죠. 지금보다
절반보다 더 어렸던 나이. 아, 그래. 꼭 그렇게 꼭 그렇게 접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타임머신이 있으면 20살로 돌아가면 진짜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살고 싶어요. 뭐든지. 근데 그때는 경험이 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있어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나이 들고 보니 경험은 생겼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경험은 없는데 몸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걸 두 가지를 다 갖추면은 젊음과 늙음이라는 게 구분도 안 되겠죠. 네. 그걸 잘 적절히 좋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아 그래도 그땐 부럽습니다. 뭐 다 없어도 되니까 전 그 20살이 부럽습니다. 원래 그렇게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부러워요, 사실은. 부럽습니다. 네. 그때 저도 성년의 날이라 그래서 대학 때 막걸리를 진탕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다 선배들은 그랬죠.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죠. 호박즙 사태 이후에 논란이 됐던 쇼핑몰 인블리의 대표 임지연 씨가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호박즙 사태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뭔데 이렇게 시끄러운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스타그램의 스타인 임지현 씨 원래 쇼핑몰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고 연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플루언서로 나서서 이분이 입고 쓰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 그 인블리 공식 계정의 팔로워가 11만, 이 개인의 그 팔로워만 80만이 넘는. 와, 80만이요? 예, 그리고 부건 FC라고 남편이 하는 회사의 브랜드로 인블리라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작년 매출이 1,700억입니다. 와, 네. 엄청나군요. 굉장히 유명세를 얻은 쇼핑몰이고 올해 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팬미팅을 할 정도로 팬도 많은 인플루언서이자 네. 그 부건 FC의 상무였었는데요. 옷만 판 게 아니라 이제 화장품도 팔고요. 그게 이제 그 드러그스토어라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는 시중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도 가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제품인데요. 최근에 그 여기서 판매한 호박씨 호박즙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어요. 거기가 네. 이제 곰팡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의가 이어지니까 임지연 상무가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이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남은 거랑 곰팡이가 확인된 한 개만 교환해 주겠다고 대응을 한 거예요. 네. 그 논란이 커졌겠죠. 전문액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네.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먹는 거니까. 그렇죠. 사진에 보면 입구에 이렇게 곰팡이가 핀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인블리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 200만 원어치를 넘게 산 정말 VVIP였던 거예요. 좋아했던 사람. 근데 돌아서니까 사이트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어이없는 답변이 왔다면서 메시지를 공개하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또 이제 뭐 환불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또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확인도 안 됐는데 또 판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그동안 이 호박즙은 판매가 중지가 됐고 그다음에 그 신청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가방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 양쪽에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는 가방인데 언니 이거 샀는데 끈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라서 쓰세요. 자르면 끈이 풀리잖아요. 묶어서 쓰세요. 혹은 신발을 7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을 샀는데 네. 양말을 신어도 양말이 까맣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들이 다 들추어지면서 계속 논란이 일고 그 대응 과정에서도 미흡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제 계속 몇 달 동안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 인블리를 운영하는 부건 FC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내용은 6가지 정도의 약속을 했어요. 식품 사업을 이제 중단한다. 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회사를 경영하겠다. 그리고 임지연 상무가 사임을 하고 인플루언서로만 활동하겠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비자 간담회를 주최하고 제3의 중재기구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다. 이 6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핵심은 임지연 상무가 상무직을 그만두는데 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여론이 좀 싸늘하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우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가 됐던 게 시작은 호박즙으로 시작했는데 사용했던 그 화장품 제품의 경우에도 지금 소비자 불만과 제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에 어떤 그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높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건FC에서는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화장품 51종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증받았다. 그리고 이 호박즙을 보상을 한 20억 정도를 해줬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환불 조치를 한 거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임지연 씨가 사실은 뭐 상무의 직함을 달고 있어도 인블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쓰고 입고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 가진 모습 모두 매트까지 다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를 다 따라하면서 나도 그거 사고 싶어 그러면서 제품 판매가 됐던 거니까. 아기 엄마들은 또 모델이 아기를 가진 모습까지 다 공개가 됐으니까 나랑 비슷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건 그 얼굴로 남아있겠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달라진 게 뭐냐. 남편이 경영을 하고 사실 브랜드의 얼굴로 아내가 활동을 했던 건데 상무직을 그만둔다고 해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이런 게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업이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딱 거기에서 깨끗하게 사과를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벌어졌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박즙 사태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요. 이후에도 그 화장품이 문제가 돼서 한동안 방송이 정지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간에도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논란의 소지들이 계속 좀 있어 왔습니다. 신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군요. 네.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이 지난주 대림동에서 벌어졌던 이 여성 경찰의 취객 진압 영상이 지금 공개가 돼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던데요. 그 영상 내용이 어떤지도 또 소개를 좀 먼저 해주세요. 처음엔 14초 가량의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5월 13일 22시경입니다. 애초에는 이제 올라오기는 대림동이라고 나왔는데 이 구로동으로 알려졌고요. 관할 지구대에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인 1조로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로 구성이 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행패를 부리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남자 경찰관 뺨을 때렸어요. 그 술 취한 분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제압을 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의 같이 있던 행인이 동행했던 사람이 똑같이 그 남자 경찰관에게 뭐 달려들었다 하여튼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압이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시 또 실갱이를 하는 동안 먼저 제압했던 사람을 남은 여경 혼자서 제압을 하고 수갑을 채웠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까만 화면에 어떤 음성이 나오냐면 빨리빨리 남자분 나오시고요. 채워요 이런 음성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에게 경찰이 제압을 못하고 도움을 청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치안을 맡길 수 있겠어? 이래서 여경 무용론부터 여혐 논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경찰서에서는 이런 논란이 되면서 풀 영상 2분짜리를 공개를 했어요. 그 1분 59초짜리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피의자 제압을 했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음성만 들으면 행인한테 수갑을 채워달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길 건너편에 있던 교통경찰관이 와서 수갑을 이제 채워요라고 물어보니까 채우라고 했던 거예요. 여성 경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경무용론은 계속 논란이 됐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청와대 청원까지 가면서 체력 검정 기준을 여성의 경우에는 푸시업을 무릎을 꿇고 10번을 한다. 남녀 동일하게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 체력 검증부터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찰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뭐 호신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능력이 출중해야지 남자랑 똑같이 힘이 세야지 여성 경찰관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건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4초 영상에 보면 여성 경찰관의 이 부분이 보이면서 약간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분짜리 영상을 보면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힘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부족한 여성 경찰관이 치안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 그것의 근거잖아요. 근데 오늘 경찰의 설명은 우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여경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제 역할을 다했다. 네.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경찰관의 폭행 대응 매뉴얼에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었다.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권력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예. 그런 아니,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보다 잘 싸우는 남자도 많아요. 그리고 덩치도 엄청나게 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다 경찰이 무조건 제압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장구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 힘으로만 계산하면 나이가 좀 있는 경찰관은 지구대 근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게 될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분들 얘기로는 여경들이 사실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필요한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남자 경찰도 2인 1조로 출동해서 이게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쉽지 제압하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 경찰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응은 적절했다라는 것이 경찰의 반응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밤잠수 시간에 지하철에서 이 취객이 막 이렇게 소란 피울 때 거기 한 시민이 가가지고 꼭 껴안아 주니까 멈췄잖아요. 네. 예. 몸으로 제압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런지 지난번에 모르겠네요. 암사동에서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엔 남성 경찰들만 출동을 했는데 그때 남자 경찰이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논란이나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여성의 성별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3문제 이슈로 가보죠. 현지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2명이 10여 년 전에 한 여성을 그러니까요. 성폭행했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딱 10년 전 2009년 3월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이 피해자 여성이 친한 친구 생일이어서 술을 먹고 콜택시를 부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거부를 했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건너전 편의점에서 음료를 하나 사서 건네는데 그걸 먹고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일어나 보니까 어떤 남성이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을 네. 한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이 화장실로 숨은 사이 이 남자는 그 모텔을 빠져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스하키 국가대표가 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갔고 성폭행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갑에서 현금하고 수표를 훔쳐서 모텔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절도까지 네,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와서는 자신의 동료였던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모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듣고 다시 모텔로 가요. 예. 그리고 처음에 성폭행을 한 국가대표가 밖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국가대표 김 씨가 들어가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합니다.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이 피해자가. 이게 사실인 거예요? 예. 이거는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깨나니까 도망을 친 거였는데 네. 이 당시에 이 피해자 여성이 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금을 훔쳐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수표를 도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도난당한 수표를 쓰려고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KBS 취재팀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10년 동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의 아이스하키 대표는 처벌을 받지 않고 10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했고요. 심지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여했습니다. 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해자가. 네. 그래서 끊임없이 죽으려고도 여러 번 했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사건을 보니까 이 검찰 처분이요 10년 전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8달 뒤에 결정이 됐는데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군요. 했어요. 그래서 네. 검찰이 두 선수를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안 넘겼습니다. 근데 네. 불기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번행이다. 좀 이해가 안 납득이 안 가는데. 되는데요. 예. 그리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고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이 고려됐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가 기소유예 나오긴 어려운데요. 예. 근데 말씀드렸던 중간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친고죄였어요. 2013년에 친고죄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 때문에 고소가 취하가 됐고 기소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주거 침입 강간의 혐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랑 상관없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고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검사의 얘기는 합의가 제일 그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간곡한 탄원서를 썼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면 피해자가 그 당시 사실을 계속 떠올리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고려했고 특히나 그 당시에는 주거침입 강간 등의 죄도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당시 수사검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유 씨는 그 당시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봐줘도 벌을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예. 식의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합의를 한 거는 맞지만 상대 변호사의 말을 듣고 가해자들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줄 알았고 그 처벌 불원서 검찰 처분 직전에 쓴 네네. 처벌 불원서를 다시 쓴 것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그래야 한다라고 검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예. 근데 그 검사는 아니다 이건 기소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해서 이 미래를 위해 선처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뒤늦게 이제 어찌됐든 논란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 피해자가 직접 나섰고 이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네.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은 이 피해자 여성이 진정서를 내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KBS로 제보가 들어와서 보도가 이루어진 단독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은 이미 이제 결론이 난 사안이잖아요. 수사를 네. 재개하는 게 어렵지 않나. 이미 합의를 했고 결론이 나버린 사안이어서. 그러니까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의혹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중간에 증거가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정확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억울한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들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돼버리거든요. 오늘 KBS에서 연이어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2009년에 11월에 이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어요. 이 아이사키 선수 2명이. 그런데 한 사람은 13번, 한 사람은 8번의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국가대표로 뛰었습니다. 근데 선수가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네, 그렇죠. 징계가 이루어지면 참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협회는 몰랐다는 건데 알고도 이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어요. 근데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거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등장하는 국가대표 선수를 봐야 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 분노와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징계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뭐 협회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선수가 병장으로 군복무 시절에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이 드러나서 한동안 소속팀 출전 정지,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이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일로. 네, 밤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미국과 이란 간에 전원이 감돌고 있죠. 미국의 핵 합의 파기와 경제 제재에 맞서서 이란도 핵 합의 일부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이면 시간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 소식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뵈가지고. 네. 더 반갑지 않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렇게 6개 나라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이란 핵 합의를 일단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2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8개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란 석유 수출을 인정한 조치가 있었는데 그걸 또 종료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 석유 수송로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8일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리도 이란 핵합의 내용을 일부 파기하고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때문에 경수로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거든요. 2030년까지. 근데 그거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란이 전면 핵 개발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도 이 핵합의 당사국들이 모든 조치를 60일 내에 되돌려 놓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동참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합의를 지켜낼 것인지 양자택일이라 사실상 통보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합의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건 불완전한 합의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깨버렸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나머지 5개 국가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5개 국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당신들도 깰 겁니까? 그러니까요. 안 깰 거면 합의 이행하시오. 네네.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입장을 정해라.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란이 또 나오니까 미국이 또다시 제재를 한 단계 더 높였는데요. 철강 광업 분야에 대한 제재까지 단행을 했고요. 지금 전략 무기를 걸프만에 배치했어요.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이란 양쪽 모두는 아직 뭐 전쟁을 우리는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군사적인 어떤 뭐 항공모함이 다 그쪽 호르무즈 쪽으로 지금 폭격기도 가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은가? 약간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전쟁을 원하진 않는다. 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 종파, 인종 갈등이 중동 지역에는 얽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그동안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이렇게 이란이 정부 지원을 해서 시아파 무장 단체들을 후원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시아파 무장 단체들이 이란이 아니라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순위파 국가와 전쟁을 실제적으로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원 세력들인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군사적 대치 상황에 이번엔 접어들었기 때문에 만약 다른 곳에서 작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도 이게 중동 전체 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전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철수 명령 내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은요. 지금 16일부터 걸프 해역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그리고 바레인, 이라크에서는 현지 교민들, 외국 기업들 철수도 잇따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긴장 고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랍연맹 측에 긴급회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이런 대이란 정책 그리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 볼턴 보좌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미국 중에 초강경이죠. 예, 초강경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유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사실 두 사람 다 매파하긴 해요. 네, 매파하긴 강경하긴 하죠. 근데 네. 폼페이오 장관은 그래도 이 군사적인 압박을 어느 것으로 쓰고 싶어하면 대화로 끌어오는 수단으로 쓰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근데 볼턴 보좌관은 아예 이란을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란은 없어져야 된다. 대화는 전혀 불필요하다.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약간 결이 같은 매파긴 한데 굉장히 좀 반대적으로 다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을 했는데요. 결국 전면 금지를 주장한 볼턴 보좌관의 뜻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볼턴 보좌관이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답니다. 단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국무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높겠죠. 근데 지금 볼턴 보좌관의 입지가 앞으로 좁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CNN이 17일에 보도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같은 강경파 참모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가까워진 듯한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 짜증을 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볼턴 보좌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변화를 주는 걸 꺼리는 데 대해서 또 사적인 자리에서 좌절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비용 들어가는 거 싫어하니까요. 아 그렇죠. 돈 쓴다고 하는데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쟁을 지금 나는 당장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데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가니까요. SNS를 통해서 또 볼턴 보좌관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계속 대응 수위도 높이고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미국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재선에 유리한 형국을 만들려면 이란이라는 소위 악의 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 사실 재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협상 조건이 굉장히 이란 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이란의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라.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쉽지 않은 조건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중동 산유국이 에너지 패권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중동 지역에. 눈치를 소위 좀 많이 봤는데 지금 셰일 오일 혁명을 미국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패권 축이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모들 사이에 이렇게 좀 강경파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가 달러 패권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은 이게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근데 달러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1944년에 44개 국가가 브레턴 우즈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달러가 기축 통화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5달러를 가져가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 1온스를 교환해 준다. 이런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그 금태환제가 시행이 됐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이 경제력도 좋고 금 보유량도 많았고 그래서 가능했는데요.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미국이 좀 금도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는 없다라고 71년에 선언을 했어요. 근데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럼 금 대신 찾을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석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또 오펙 국가들하고 협정을 맺었는데요. 75년부터 석유 거래를 달러화로만 결제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그 이후에 구입할 대금으로 미국 달러화를 비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달러화 대신에 유로화, 위안화, 엔화 같은 비달러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데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유럽이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약간 부추긴 감이 없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유럽 국가를 제재하기는 어렵잖아요. 유럽연합 쪽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타격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음모론성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진짜 미국이 지금 달러 기축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미국 경제 나쁘면 달러 막 찍어내고. 그럼요. 미국 달러를 막 찍어내면 다른 나라는 막 버블에 막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고. 미국이 또 경제 좋아진다고 달러 막 걷어들이면은 다른 나라들이 휘청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라서 좀 안타깝죠.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처럼 들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 우리나라 얘기도 있지만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당장 원유 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럼 우리 같은 나라 아니 또 수입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8개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 구입을 제재하는 걸 면제받았었는데 당장 그걸 끊으면 타격이 컸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에 이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경질류
석유를 수입하는데 이게 주유소에서 우리가 사는 기름이 아니고요. 나프타를 추출해서 합성섬유나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 쓰였거든요. 근데 이란산 원유가 가격이 쌌고요. 나프타가 많이 추출돼서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길이 이제 좀 끊겼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대체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지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산성이 떨어지니까요. 네. 나프타가 또 좀 줄어든 거 화학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근데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경우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건 또 무슨 해석입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단서를 달았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거를 허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로켓포 공격이 1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종말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게 된 건데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란이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사우디가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바로 미국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나게 되는 셈이고요. 또 지난해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이 됐는데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네. 그 유가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미국이 또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을 굴복시킬 경우에는 미국 내 유대인들의 지지를 대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도 유리할 수 있다. 재선에 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걸요. 이란이 만약에 미국하고 전쟁하게 되면 네.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사우디 이런 데로 미사일 막 날려버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뭐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원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작년까지 하루에 250만 배럴을 수출했는데요. 최근에 130만 배럴로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40%대로 치솟았고요. 환율이 작년에는 달러당 4만 5천 리알이었는데 최근에 12만 리알로 급상승했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네. 그리고 2016년에는 13.4%에 이르던 GDP 성장률이 올해는 마이너스 6%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네. 그 이란의 지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난이 강화되면서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잖아요. 네. 네, 이 하메네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신정 체제가 서구 국가들에 대한 비난만 할 뿐이고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인 거예요. 특히나 3월에 3주 동안 홍수가 이어졌는데요. 이란 전체 31개 주가 있는데 25개 주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신정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이 혁명 수비대거든요. 근데 국방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나 에너지 부문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 혁명 수비대에 대한 원성이 커지니까 결국 총사령관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거의 국가 체제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전운이 감돌면은 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뭐 배럴당 $1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요. 최악의 경우 $100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동 문제가 불거지면.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치솟지 않는 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산유국이 감산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공급 확대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무역 갈등이 완화됐는데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여름에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은 악연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호메이니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과 이란은 정말 앙숙 관계였거든요. 그 겨우 핵 합의로 해놨는데 그걸 다시 깨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40년 전입니다. 벌써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게요. 79년 2월 11일에 호메이니가 친미 팔레비 왕정을 몰아내고 신정일치의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죠. 근데 그해 11월에 이 샤 왕의 망명을 받아준 미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주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로 이어졌어요. 444일 동안 외교관을 비롯한 미국인 52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이란과 단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최대 반미 국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경제 제재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었던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51년에 팔레비 왕조의 독재를 비판하던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단행했더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총리를 제거하고 다시 왕정을 복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2002년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악연이 깊은 나라긴 합니다. 만약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란이 진짜 미국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맞상대를 할 만한 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이란 군사작전에 트럼프 정부가 최대 12만 병력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가짜 뉴스다. 만약 보낸다면 더 많이 보낸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현재 세계 14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라크랑 시리아 내전에 병력을 많이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 병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요. 정규군인 공화국군이 55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그 외에 따로 15만 병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네요. 네, 탄도미사일 부대도 여기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이란 군사작전에는 12만 명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2003년에 이라크 전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이 당시에 19만 2천여 명을 참전시켰는데 이라크 군의 전력이 정규군이 37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규군만 55만, 혁명수비대가 또 따로 15만 병력이 있으니까요. 이란을 상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전쟁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약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뭐 항공모함 전력 대 벌떼 전력 뭐 전략 이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으로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항공모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대공 기지를 정밀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미국은 이란이 싼 무기로 미국의 비싼 무기를 소모시키는 전략을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되게 좁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민간 상선을 공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뭐 다른 국가들이 석유 수출 못하게 아예 거길 꽉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드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준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드론으로 그냥 항공모함을 또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상전은 절대 펼칠 수가 없다는 가능성이 높은데 국토 절반이 산악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지상전을 펼쳐서 테헤란을 정복하기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도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뭐 여기까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북한하고 핵 협상하는 데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은 이란이고 북한은 북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친이스라엘 복음주의 보수파가 이제 강경파 참모들인데 북한에는 이런 문제는 적용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란과 북한을 좀 다르게 적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란이 굉장히 강력하게 핵 협정 요구를 지금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저렇게 흔들리면은 이란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북한하고도 갈등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두 개의 전략을 지금 동시에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제 미국도 그만큼의 여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전략이 없답니다.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1+ 전략이라고 일단 막아놓은 다음에 한 곳을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전략이 없어서요. 강대국을 막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국지전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중화기 전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있습니다. 모양이군요. 걱정되네요.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